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가 채권 빼곤 모든 게 강세, 분위기 팽배. 현지 시간 26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는 이날 투자 노트에서 미국 정부는 지난 12개월간 6조 2천억 달러를 지출했고 투자자들은 이것을 지켜봤다며 과도한 재정 지출은 경기 무착륙과 인플레이션을 의미하고 채권에 대해선 점진적인 약세를 뜻하기 때문에 현재 월가에는 채권을 제외한 모든 것의 강세론이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전격 중국행, FSD 등 논의 전망.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세계 최대 시장 가운데 하나인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중국 정부 측과 전격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소프트웨어 출시와 중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해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알고리즘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챗 GPT 분나, 애플 오픈 AI 스마트폰 협력 논의. 애플이 올해 말 아이폰에 탑재할 일부 새로운 기능을 위해 생성형 AI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논의를 재개했다고 미국 외신이 현지 시간 26일 전했습니다. 양사는 다음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에 오픈 AI의 기능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와 가능한 합의 조건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업계는 애플이 올해 초 오픈 AI의 관련 합의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이후 양측의 논의는 최소한에 그친 가운데 양사의 대화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구글과도 이 회사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조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2% 넘게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알파벳이 실적 발표 후에 처음으로 배당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정규장에서 10% 넘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총 2조 달러 클럽까지 가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다리던 3월 PC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좀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반등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 오히려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FOMC라는 좀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이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을지가 좀 관건인데요. 이번 주 역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 PD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번 주를 위해서 출근하고 계실 것 같고 또 좀 잡잡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금요일 미국 시장이 좀 좋았죠. 그래서 좀 다들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승부주 역시나 기대하실 수 있는 수익률을 거뒀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자, 우리 유창희 대표님 VM이 6.5% 수익률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전날 실적 발표하고 급락하고 금요일에 다시 반등 주면서 또 추가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또 뉴스까지 나오면서 VM 역시 급등했습니다. 아주 좋은 수익률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시노팩스 1.5% 수익 거뒀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 수익률이 지금 하루치입니다. 일주일 한 달치 아니고요. 아침에 8시에 알려드리고 오후 마감 시간에 딱 수익률을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또 요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역시나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수익률 아주 좋고요. 더 끌고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전에는 좀 조정이 나왔다가 하단을 지지하고 상단을 일단 돌파시키는 모습이 금요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지난 주말에 보면은 구글이 많이
온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군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시장이 큰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하락이 없다라면 반도체 섹터의 어떤 강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유창희 대표님이 4월 25일에 또 네. 제안해 주셨던 타이거 일렉이 금요일에 장대 항봉 만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수익률을 따지면 16% 수익률이고요. 네. 어마어마한데요. 이것도 역시. 네, 뭐 타이거렉은 그때 제가 이제 그 금요일에 AS를 해드릴 때 목요일에 상승하다가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조금 눌림이 그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지만 충분히 금요일 같은 날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일단 상단 매물대 4만 원 돌파가 이제 이번 주에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기존에 1월 달부터 계속 올라오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아 너무 죄송하고요.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수익률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제안 드리고 있고 보고 계시지 마시고 많은 분들께 좀 소문 좀 내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도 시노펙스 뭐 1.6% 정도의 수익률인데 이게 낮은 건 아닙니다. 네. 하루치 수익률이기 때문에. 자, 한번 AS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보통 보면 한 2, 3일 정도 있다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요거 조금 약간 이제 조금 조바심 가지실 수도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요. 거의 자리를 지킨 보합 자리에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서 10원 딱 빠졌고 사실상 거의 보합권에서 여기에서 거의 100만 주 이상 여기서 물량을 흡수한 자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들어왔을 때 충분히 다시금 한번 위로 튀어오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을 한번 두 번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자리, 자 여기 8,430원대 여기에서 바닥을 두 번 잡아주고 올라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까지 여유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김성규 전문가님 종목 2, 3일 지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자, 사막 콘덴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막 콘덴서가 지금 수익률이 20.23%인데 금요일 시장에 52,900원 고점 찍고 살짝 밀렸습니다. 네. 수익률이 대단한데 MLCC 이제 다시 시작인 건가요? 지금 봤을 때 MLCC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전기차도 있고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에 모바일 부품 세 가지 쪽으로 해서 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복합 소재로 충분히 테마로도 복합 테마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봤을 때 추세는 이미 바닥에서부터 한참 더 올라왔고 전 고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전 고점 요 자리죠. 전 고점 51,500원을 이미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참 더 올라간다고 봤을 때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조금은 더 수익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MLCC 한 가지 궁금한 게 테슬라 영향일까요? 자율주행?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또 이제 그 닌텐도 2, 스위치 2 관련해가지고 얘기할 때도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는 이제 MLCC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극소형의 초소형 그 콘덴서들이나 캐파시터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질문을 우리 두 분께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30일에 드려야 될 질문인데 오늘 월요일이고 29일이니까 오늘 좀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주식 격언에 따르면 뭘 질문할지 아시겠지만 5월에 주식을 팔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4월에 좀 맞았으니까 5월에 좀 2024년 5월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유창희 대표님 생각에는 격언대로 가야 될까요? 저는 시장이 만약에 끝나는 거라면 2022년처럼 하락한 장이라면 뭐 5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주식을 팔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상승장이 좀 더 유지될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월에 떠나라는 게 증시를 다 떠나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 다시 올라올 건데 그때가 위험하니까 좀 현금을 하고 다시 주식을 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5월에 사나 6월에 사나 결국엔 수익 나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이 약간의 바닥 가능성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안 밀린다는 뜻이 아니라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친다라면 2,500포인트 중반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는 장이 어느 장에 투자를 하냐에 따라 다른데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봤을 때 다시 올라간다는 확률이 높다는 분들이 있고 아니라는 분들이 지금 존재를 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졌다. 즉 미국 증시에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진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그 5월이 되었을 때 물론 이제 조정이 약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섹터들 즉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저가에 투자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미국 시장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이번 주에 마침 또 FOMC 일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어느 정도 수위로 내놓을지를 좀 많이 관심을 쏟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전반적으로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 건지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에서의 움직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선반영이 돼가지고 일단 조금 조정이 들어온 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6월에 과연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그동안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뒤로 밀렸었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5.5%대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그동안 쭉 끌고 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동안 많이 풀려있던 유동성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유동성을 줄이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서 간다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아직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채권 이외에는 다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 정부가 부채를 많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과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은 더 지켜보는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증시는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 박스권을 형성하고 대략 2, 3개월 정도 더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같은 질문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결과까지 보고 나서 그럼 접근을 해야 될까요? 뭐 제일 좋은 거는 그게 제일 맞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특별하게 어떤 악재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금리 인하는 거의 다 물 건너 갔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패드워치에서도 이제 9월 달에도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금리 동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뜬금포로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의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QT를 좀 줄일 수 있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QT를 줄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어찌됐든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그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이번 FOMC가 갑자기 시장을 폭락으로 만드는 요소는 되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도 금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질문 드리면 엔저 얘기 안 할 수 없죠. 지금 일본이 금리 동결하면서 지금 34년 만에 엔저가 최저치로 떨어지고 이머징 시장까지 좀 자극을 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될지 안 될지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하실 것 같은데 유창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400원 약간 올라갔을 때 약간 시장이 발작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사실 수급적인 흐름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내다판 게 아니라 선물만 좀 매답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생 쪽에서는 좀 흐름을 좀 보수적으로 봤지만 전체 주식은 여전히 매수 우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번 그 원화 약세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나 뭐 30년 만에 최저치 얘기 나오고 있고 유럽도 지금 거의 뭐 유로화가 1달러의 페리티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약세를 띠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그 환율 관련돼서 이슈로 한번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뭐 그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무역 흑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히려 환율 약세가 전 세계적으로 약간 용인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수출이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뭐 약간의 흔들림은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뭐 1,300원 후반 중반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뭐 증시의 영향력은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렇게 엔저가 가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영향이 정말 없을까요? 이에 외국인들이 다시 일본 쪽으로 유입이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일본 물건들이 좀 더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약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 뭐냐면 우리가 이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수많은 그 원자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 이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소재들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굉장히 또 싸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쪽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고 특히 일본을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이 아예 지금 공식적으로 아예 사실상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갔을 때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 주력 상품들이 수출하는 것들, 특히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플랜트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같은 것들이 역시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엔저 현상까지 함께 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승부주를 다룰 이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투자는 계속된다.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중동 관련주를 주목하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제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누가 뭐라든 투자는 계속된다라는 부분인데요.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좀 떠오릅니다. 투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이슈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지난주 이제 SK 하이닉스 투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SK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다라면 지난주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랑 뭐 이슈가 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H100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에 85,000개를 추가로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H100 그 가격이 한 3만 불에 4만 불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85,000개면은 대충 하나로 계산했을 때 4조 원 이상의 투자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고 메타 같은 경우도 올해 투자 전망치를 상향했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메타가 주가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많이 하는데 너희들 AI로 돈 버는 거 있어? 하는데 우리가 아직 AI로 돈 못 벌어. 근데 당당하게 원 없이 투자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메타의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하지만 또 그날 그 증시를 보시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주가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거나 혹은 강보합, 약보합에서 마감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실적 나왔고 또 이들 기업은 AI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투자한 내용을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4분기 때 115억 달러 투자한 것이 한 140억 달러로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1분기가. 그러면 한 20% 이상 투자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 이러한 추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에 12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대부분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은 이제 내일 모레죠. 우리나라 시간 새벽인데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할 것이고요. 또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고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할지를 공개를 할 거라는 것이죠. 특히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클라우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미국에서 뭐 1, 2위 안에 돈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충분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기업들, 뭐 엔비디아 지지난주 금요일에는 10% 급락이 나오면서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했지만 오히려 지난 일주일 동안 상승을 하면서 그 하락했었던 걸 다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든지 AMD 뭐 이런 기업들도 주가 흐름들이 최근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이 강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 자세히 보면 그렇게 높은 상승은 아니었어요. 코스닥 뭐 0.5% 정도, 그리고 코스피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저 PB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것이지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마감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처음에 하락할 때는 일반 종목군들이 먼저 하락을 하고 2차 조정이 나올 때는 시장하고 동행하는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고 마지막 하락이 나올 때는 주도주 제일 강했던 종목이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도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지난주에 많이 조정이 나왔고 지난주 초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빠르게 반등을 하는 거 본다라면 당분간 또 반도체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반도체 이야기가 좀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투자를 한다는 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100% 성공한다라는 보장 일단 사실 없고, 그리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공장 하나를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네. 그럼 그 기간 동안 사실 실적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이건 보시는지. 근데 그런 거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유리기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오려면 시간이 한 2년 뒤에나 나와야지 제품이 정말로 출시가 된다면 한 2년 정도는 걸릴 거라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하이닉스가 실적이 이번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친다면 거의 두 번째 수준의 실적을 보여줬는데 하이닉스의 실적이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니라 그 이미 작년 초부터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주가라는 게 어떤 실적을 확인하고 또 그 모든 게 현실화되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주가가 올라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하락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PER 기준으로 뭐 40배 이렇게 적용을 받는 것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 혹은 기대감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공급 과잉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도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유리기판 아직 실적 나온 거 없고 아직 그냥 기대감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단순한 테마로 좀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무게를 좀 두어도 괜찮은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는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몰린다고 해서 뭐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도 수급이 몰리는 거고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종목도 전 수급이 몰리는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해서 본다라면 이제 하나의 섹터는 반도체 섹터인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각기 좀 작은 테마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리기판이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고 작년 말 올해 초에는 CXL 반도체 관련돼서 또 한번 바람이 불었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약간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또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종목을 선별을 해서 약간 매매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투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미반도체를 사자는 뜻은 아니지만 한미반도체 사실은 지난 한 7, 8개월 동안은 상당히 재미가 없었어요. 작년에 한 여름까지 크게 오르고 나서 한 7, 8개월 행보한 다음에 이게 확실하다고 이제 확인이 되니까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주가가 배 이상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의 관점에서 정말 좋은 기업을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등의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난 빠르게 순환매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이슈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실적 시즌 성적표를 까보니까 역시나 돈 쓰는 사람은 계속 돈 써야 되고 버는 사람은 계속 버는 것 같습니다. 이 AI라는 그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주식이라는 테마인데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인텔 빼고는 다들 돈 쓰면서도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럼 이제 유창희 대표님한테 이제 질문 드릴 거는
이제 4월에 이제 문매 맞은 기업들도 맞았고 반도체주 이제 빠질 만큼 좀 이익 실현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좀 바닥을 만드는 모습도 보이는데 자 3, 4월에는 대형 반도체주 좀 몸집 큰 애들이 좀 움직였다고 치면 네.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해주신 덩치가 좀 작은 저기 뭐예요 전공정이나 후공정 친구들은 먼저 갔으니까 전공정이나 좀 소재 쪽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기업들이 또 움직임이 좀 일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FST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좀 가격이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TMC 같은 경우도 뭐 아직은 뭐 큰 움직임은 없지만 그래도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들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장비라든지 뭐 이런 쪽도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 본다라면 일단은 이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큰 조정이 안 나왔어요. 고점 대비해서 조정은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추세 흐름들 하나 마이크론 보면은 작년 9월부터 뭐 한 2만, 3만 원 전후로 해서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을 좀 했다가 결국엔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하면서 지난 11월부터의 흐름들 횡보하는 흐름들의 연장선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5월 달에 상당히 좋은 흐름들 좀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뚱맞은 질문인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주말에 중국으로 달려가서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멘트를 하면서 또 술렁거리고 있거든요. 이 일론 머스크 분이 이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전방 쪽에서 산업 쪽에서 오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수요가 반도체에 끼치는 영향이 좀 클까요? 많이 크죠. 엄청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 방식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이 하는 자율주행 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하는 자율주행 방식도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자율주행만 본다라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인데 전 세계에서의 어떤 범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또 일론 머스크의 FSD 제품이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안에서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뭐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워낙에 바닥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획기적으로 주가를 뭐 업종 폭등으로 급등세 올리기에는 좀 저는 한계가 좀 일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부분 이슈 함께 좀 짚어봤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동 관련해서 중동 관련주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종목 일단 중동 관련주들은 사실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세가 났다가 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이런 게 좀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중동의 트레이딩 쉽게 얘기해서 그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제 조금 예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우선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다음 달에 이제 우리 UAE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이에드 나히안이 이제 옵니다. 나히안 가문에서 이제 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얘네들이 단순하게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아부다비, 두바이, 그다음에 샤자 해가지고 뭐 한 7개 정도 되는 그 국가 연합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다 데리고 이제 가는 거죠. 거기를 대표해서 오는 건데 그래서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을 하면은 그동안 해가지고 한 20억 불 정도 넣었던 그 투자 금액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늘려서 3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디아라 그래서 이제 아부다비 국부펀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국부펀드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무바달라 그러면은 여기는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좀 더 그 이노베이티브 좀 더 혁신적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상당히 그 창의적인 그런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그동안 해가지고 항공이라든가 에너지,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필요한 분야들에 대해 가지고 대략 한 20억 달러 정도를 작년에 투자를 하고 지금 이거를 15배 정도 지금 늘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이제 앞으로 보면은 정보통신, 농업, 그다음에 생명공학, 그다음에 또 항공우주, K컬처까지 해가지고서 상당히 크게 분야를 좀 더 넓히고 거기에다가 또 더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미중 분쟁에 이어가지고 현재는 그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때문에 그동안에는 국내 산업에 상당히 그쪽 관련 분야로 하방 압력도 컸었고 또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이게 아랍에미레이트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우디라든가 혹은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도 그다음에 일부 오만 펀드 같은 것도 지금 주요 국부 펀드들이 한국 기업들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동안 우리가 좀 소외됐었던 원전이나 방산,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IT, 엔터, 그다음 2차 전지까지 해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동 관련주들 이슈 살펴봤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관련주에 엔터 섹터가 있었거든요. 네. 엔터랑 중동 관련주 좀 뭔가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그 우리나라 엔터주 특히 이제 그 K-팝하고 드라마가 굉장히 그 중동에 많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넷플릭스가 이제 돌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졌던 게 상당히 그 중동 지역에 좀 주요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K-팝에서 나오는 여러 여러 아이돌들이나 이제 그 가수들 있죠. 가수들의 부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비해 가지고 폐쇄적인 데서 좀 개방적으로 나가고 있는 중동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거 그동안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사회 진출이 굉장히 커지고 또 이들의 구매력과 그다음에 소비력이 굉장히 좀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K-엔터도 역시 좀 주목을 받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동 관련주 그리고 엔터까지 연결고리 좀 찾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주말 사이 기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종전 논의에 이야기를 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하마스가 정전 요구했을 때마다 사실 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약간 뉘앙스가 바뀐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실제적으로 종전 논의가 된다면 중동 리스크가 제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동 관련주를 바라봤을 때 이게 굉장히 큰 호재인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뉴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뉴스의 무게감은 좀 어느 정도일까요?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이제 이란하고의 한 번의 공방전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왔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란이 그동안 시아파 그 무장 단체들하고 그다음에 시아파 이런 무장 정당입니다. 하마스도 그렇고 이제 레바논의 히즈볼라도 그렇고 둘 다 원래는 그 나라의 합법적인 정당인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사실상 진짜 전쟁이에요.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란하고 일단 이스라엘이 한번 공방전을 주고받은 다음에 공습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분명히 뒤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고 즉 그동안에 이란이 하마스나 히즈볼라를 지원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이제 선을 긋고 그다음에 정리가 됐다 그러고 이번에 이제 알자지라에도 나온 것이 카타르하고 이집트에서 그 하마스의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만나기 위해서 뭔가 지금 중재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중동 관련된 호재를 불신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우디, 우리 빈살만 형님이라고 하죠. 우리 그 네옴시티에 관련돼서 처음에 저도 저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항상 기름에 관련된 부자들은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믿었는데 저도 투자한 1인으로서. 근데 지금 휘청거리고 있고 이제 뉴스가 아까 발음이 아주 좋으시던데요. 그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님이 오신다고 뭐 400조 돈보따리 또 푼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솔직히 좀 의심되거든요. 그럼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아까 뭐 많은 산업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생명공학이다 뭐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주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압축해 주신다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봤던 플랜트, 그중에서 특히 담수화 플랜트 관련돼 있는 종목이죠. 그런 것들을 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 E&A, 그 엔지니어링 E&A로 바뀌었는데 삼성 E&A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바닥을 지금 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자리, 즉 24,150원에서 27,000원대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까지 했을 때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다음에 앞으로 봤을 때 중동이라든가 다른 데서 플랜트가 늘어난다고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동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식주 자체 그리고 생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더운 그 사막 기후하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안 좋은 해양성 기후가 같이 만나 있다 보니까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일단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즉 플랜트를 하고 있는 이런 그 삼성 E&A,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다음 여기도 이제 그 조선 관련돼 가지고 자기들 가스 수출도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거는 세트레가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중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위성 TV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위성 관련된 그 사업을 특히나 주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봤을 때 세트레가이도 지금 우리나라 이 BTS 프로젝트도 있지만 앞으로 이 중동에서 나오는 위성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충분히 OEM으로 제작해주고선 혹은 ODM으로 제작해주고 발사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발사에 대한 노하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워가는 식으로 해서 좀 더 협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관련된 이슈 이렇게 함께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관련주들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먼저 AI 반도체주 관련주부터 함께 좀 볼 텐데요. AI 키워드가 들어간 종목들은 사실 순환매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네. 안 봤던 종목들이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꼭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보실 때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장주가 꼬꾸라진다라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이닉스는 지난주에 조금 돌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본다라면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3월 달에 상승을 한번 하고 나서 2차 상승을 준비하려다가 4월달에 시장이 안 좋으면서 흘러내렸다가 그것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SFT 같은 경우도 그 4월달 이 종목은 좀 희한하게 4월달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뭐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한 상승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오히려 또 시장이 좀 좋아지려고 할 때도 2차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 쪽에서 본다라면 TFE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을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지금 TFE 지금 차트 나가고 있고요. 또 주성엔지니어링 차트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차트 나가고 있는데 거의 쌍둥이 차트처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식이라는 게 계속 가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특정 가격대에서 빠지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들 종목들 보시면 한번 작년에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여름 이후에 계속 좀 지루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행보를 보여주다가 움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긴 행보를 보여주다가 2월 달부터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한 200% 이상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긴 행보를 보여주다가 3월 달부터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걸 감안한다라면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 보면 좀 어쨌든 계속 기대감은 있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아직 시장에서 선택을 못 받았다. 그런데 시장이 좋아진다라면 이들 기업들이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투톱이 잘 가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가다가 가격이 빠지지 않는지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맥스나 삼성전자, ENF 테크놀로지, TFE까지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이어서 중동 관련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관련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그 OCI 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 태양광 관련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 샴스1을 비롯해가지고 태양광 단지를 대규모 상업 단지를 최초로 중동에서 했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도 상당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여기 88,000원대를 자리를 잡고서 위아래로 상당히 횡보를 했던 그런 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상단은 114,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상당히 위로 바닥을 잡아주면서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거. 자, 여기서 봤을 때 중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미 대선 이전에 또 다른 이번에 정책 집행을 하면서 태양광이 다시금 한번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복합 테마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또 역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역시 비슷하게 지금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1,700원대에서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이런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자리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금 26,700원까지 여기에서 이 안에서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거의 하락하는 추세는 거의 완만히 꺾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241선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상당히 강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S&T 에너지도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서 올라갔다가 빠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자, 9,970원 자리에서 바닥을 잡아줬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거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중공업도 역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관련 종목들도 역시 이번에는 자기들이 직접 투자를 한 조선사에서 어느 정도 돈을 맡겨가면서, 그리고 또 그래가면서 또 배당도 받아가면서 또 배를 주문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상당히 꽉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동 관련주 언급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중동 관련주들은 보통 좀 시세가 뉴스 따라서 한번 올라왔다가 또 뉴스가 소멸되면 좀 사라졌다가 이런 주가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관련주들도 단기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모아가도 괜찮은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조금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동 국가들, 특히 이제 GCC, 그러니까는 걸프 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유가가 생각보다 그동안에 셰일오일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 그동안 깨달은 게 뭐냐면은 기름 하나만 가지고 버티는 건 이제는 정말로 한계에 왔다라는 거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차세대 먹거리에 눈이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찾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회사를 거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기술을 가르쳐줘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인공위성 같은 경우도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성 발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UAE는 자체적으로 한번 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보면은 근본적인 것들을 좀 더 내놓아라. 그러니까 기술을 얼마나 나한테 줘야지만 내가 그만큼 투자를 더 해준다라는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밀당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옛날과는 다르게 상당히 패시브 자금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묻어두고 배당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배당 성향을 좀 더 압박하는 그런 큰 손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승부를 볼 승부주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네, 오늘 장 안에서 승부를 볼 승부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꼽아주셨을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두산 에너빌리티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부주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이 회사가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 매출이 높았었어요. 한 7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하고 매출 비중을 본다면 반도체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은 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반도체 쪽에 대해 어떤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반도체 이 회사가 이제 특수 가스라든지 소재를 공급하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줄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동률이 높아지면은 매출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매출 개선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주력 제품은 프로세스 케미칼이라는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8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데 뭐 노광 공정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뭐 제거해주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게 CMP용 슬러리 관련된 제품인데 이것이 이제 뭐 낸드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 아직은 좀 100% 안 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HBM 쪽으로 좀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HBM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매출이 좀 급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최근에 주가를 좀 우상향으로 좀 이끌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 흐름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매물대를 좀 완벽히 돌파하진 않았어요. 작년 7월 달, 그리고 올 1월 달, 이번 4월 달, 지금 세 번째 28,000원, 29,000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강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31,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25,500원이 크게 이탈이 않는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승부주로 ENF 테크놀로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매출 비중이 70% 정도로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고요. 27,000원에서 28,000원 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손절가 25,500원, 목표가는 31,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규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승부주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전략 함께 세우면 좋을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전에 두산 중공업이었죠. 이게 담수화 발전소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원전 관련주로 지금 해가지고 테마로 잡혀 있고 그동안에는 원전 관련돼 가지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주가가 빠졌던 종목입니다. 90% 이상 거의 99% 이상 빠졌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면은 일단 전체적인 그 사업군이 해상풍력, 그다음 가스터빈, 그다음 SMR 원전이죠. 중소형 원전, 그다음 수소, 그다음 ESS 이렇게 해가지고서 신재생 관련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중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상당히 그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그 담수화 시설에 대한 시공을 했던 실적이 있고 또 능력을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중동 이외에 동유럽 특히 루마니아라든가 뭐 다른 폴란드, 체코 이런 지역들에도 앞으로 신시장을 더욱더 개척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자리에 있는데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지고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랄까 영트림 비슷하게 떨어졌다가 파동이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는 자, 요 자리 14,320원 이 자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제 지켜주는 자리다. 그럼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대략 13,300원대 요 이하로는 떨어지기는 이제 힘든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잡았을 때는 최초 그 단기 목표 18,000원까지는 제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단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더 용트림을 한번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14,000원 정도에서는 손절가가 있으니까 이 손절가 꼭 지켜주시고 다시 그보다 더 아래에서 잡아서 들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짧게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야당이 조금 더 총선 이후에 우세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 힘이 좀 빠졌죠. 그리고 네. 미국 대선에서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힘을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뷰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했던 약속을 국가가 당이 바뀐다 총선에서 당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그 국가 간에 약속을 해놨던 계약이 함부로 깨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전은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금 이제 주목을 하고서 오히려 늘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지 줄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해서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은 원전을 돌리는 나라가 미국인데, 여기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서 새롭게 이제 신설하는 원전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계속 수명 연장을 해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자체적인 전력 소비량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원전이 없으면 신재생 에너지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왔거든요. 그러면은 실컷 좋건 간에 시공사는 결국은 경력이 있는 대한민국 업체들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한전의 여러 회사들 아니면 기존에 시공 경력이 있던 회사들이 다시금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자리가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승부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는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중동 관련주로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승부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AI 관련한 투자는 계속된다라는 내용 짚어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UAE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 중동 관련주 주목하자라는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